오랜만에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시간 여행을 위한 최소한의 물리학. 하지만 책의 주제가 물리학인 만큼 제 전공 분야가 아니어서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출판사에서 감사하게도 이 책을 감수한 우주먼지로도 잘 알려져 있는 천문학자 지웅배 박사님과의 인터뷰를 제안해 주셨고, 개인적으로 팬인데다가 전문가의 목소리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오류 없이 잘 전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과드가 묻고 천문학자가 답한 시간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우주먼지님. 네, 반갑습니다. 과학드림 채널 시청자들에게도 소개 좀 잠깐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즐겨보고 있는 과학드림에 나오게 돼서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저는 은하의 충돌과 진화를 연구하는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책 시간 여행을 위한 최소한의 물리학이라는 걸 감수하셨어요. 이 책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책을 감수하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책 제목은 시간여행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리학이라는 굉장히 재밌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 시간여행에 국한된 이야기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좀 더 깊게 시간이란 것이 무엇인지, 시간의 본질을 분석하기 위해서 물리학자들이 어떤 고민을 했고 우리가 지금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시간에 대한 사실은 모든 것, 시간에 대한 모든 것이라고 할 만큼 되게 방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참 신기했던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책의 부피 자체는 크지 않거든요. 맞아요. 진짜 얇아서 전 좋았어요. 맞아요. 딱 들고 다니기 좋은 그런 가벼운 책인데 밀도가 되게 높다고 생각했어요. 그 양은 적지만 담고 있는 내용은 간단치 않다. 굉장히 풍성하게 이야기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책 제목에서 이제 말하듯이 시간여행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주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매력이, 우리한테 있어서 시간은 계속 앞으로만 흘러가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 과학에서의 정의하는 시간이 뭐고 왜 앞으로만 흘러가는지가 진짜 궁금해요. 네, 정말 어렵고 좋은 질문인데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화의 척도?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시스템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시스템 상에서 변화가 하나도 벌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 어떤 알갱이 하나 움직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걸 인지할 수가 없을 거예요. 즉 시간이라고 하는 건 그 시스템에서 변화가 벌어지고 있다는 걸 통해 느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되게 흥미로운 게, 우리가 보통 관습적으로 생각하면 시간은 어떤 절대 시계가 우주에 있어서 얘가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고 그냥 그거에 맞추어서 우리가 인식하는 시간도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지금 현대 물리학에서는 시간이란 게 애초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관찰되는 변화를 통해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 시간의 흐름을 뭘 근거로 느끼느냐라고 할 때 제일 많이 등장하는 개념이 이제 얼마나 질서 정연했던 세계가 무질서해지는지를 이야기하는 엔트로피라는 단어가 이제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엔트로피란 개념 자체가 열을 설명할 때 많이 쓰였는데 이게 어떻게 시간에서도 쓰이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우리가 열을 한번 특성을 생각을 해볼게요.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열이 퍼져나가고 에너지가 점점 고르게 퍼져나가면서 어느 한 좁은 공간 안에 갇혀있던 에너지가 더 넓은 부피로 고르게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균일하고 더 무질서해지는 방식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열기가 있다고 했을 때 뜨거운 열을 머금고 있는 공기 분자들이 방 구석에 몰려 있으면 이건 되게 어색하고 아주 질서 정연한 상태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 결국에 방 안 곳곳으로 퍼져나가면서 열을 다 퍼뜨리게 되잖아요. 그렇겠죠. 결국에 가장 대표적으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현상을 이야기해주는 물리적 현상이 열과 관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열을 연구했던 열역학에서 엔트로피가 더 체계적으로 연구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단순하게 열뿐만 아니라 사실 뭐가 됐든지 간에 트럼프 카드가 되었든지 탁구공이 되었든지 모든 질서 정연했다가 무질서해지고 더 높은 확률의 상태로 갈 수 있다라 하면 그건 다 엔트로피로 이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열을 연구하면서 터득한 작은 공기 분자들의 움직임에 대한 문법을 공기 분자가 아닌 다른 입자들에게도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거고, 그걸 통해서 우주 만물을 다 이제 엔트로피로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흔히들 얘기하던 이제 무질서하게 퍼져나가는 공기 입자라고 봤을 때 그것을 다시 에너지를 사용하면 원상태로 모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방법 중에 에너지를 쓰면 감소할 것 같은데, 그럼 시간도 엔트로피라면 뭔가 에너지를 사용하면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즉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있는 뭔가 이런 느낌도 들긴 하거든요. 이것도 아주 좋은 질문인데, 그 시간이 왜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가장 유명한 그 연력학 법칙 있잖아요.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만 한다 라고 할 때 여기에 숨어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주 전체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좁은 어떤 냉장고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냉장고 안에 물을 넣어두면 냉동실에서 물이 얼잖아요. 그러면 자유롭게 있던 물 분자가 더 덜 자유로운 얼음으로 바뀌는 거니까 그것만 보면 마치 시간이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냉장고의 뒤를 만지면 뜨겁죠. 엄청 뜨거워요. 그러니까 냉장고가 하고 있는 역할이 뭔지를 보면 지엽적으로, 국지적으로는 엔트로피를 감소시키는 게 가능해요. 다만 그 지엽적인 엔트로피 감소를 위해서 그것보다 더 많은 엔트로피를 내뱉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우주 전체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되게 재밌는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 아니 엔트로피 증가하고 우주는 갈수록 무질서해진다면서 어떻게 행성이 반죽되고 별이 반죽되고 우주 거대 구조가 예쁘게 이렇게 모습을 갖출 수 있냐. 맞아요. 이게 뭔가 계속 무질서해져야 될 것 같은데 뭔가 네. 질서 정연한 느낌이 들잖아요. 이 맞아요. 행성이나 은하 같은 게 형성된 걸 보면 네.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쵸. 또 생명체 같은 것도 무질서하게 퍼져있던 분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모여가지고 맞아요. 이런 복잡한 생명체 유기체를 이룰 수 있냐, 이거는 엔트로피 법칙에 위배된다, 뭐 이렇게 맞아요.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엽적인 엔트로피 감소는 가능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주 전체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제가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제가 방을 어질러 폈어요.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와가지고 막 야단을 칩니다. 제가 이렇게 딱 변명을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 우주의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방은 어쩔 수 없이 어질러 펴지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제가 방을 정리해도 우주의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방을 정리하면서 책도 예쁘게 끼워놓고 이불도 예쁘게 개면 그동안 체온도 올라갈 거고 방 안의 온도는 후끈후끈해질 거고, 그럼 결과적으로 방의 물건들은 예쁘게 정리가 되지만 방 안을 채우고 있는 공기 분자의 움직임은 더 무질서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근육의 힘을 이용해서 엔트로피를 지엽적으로 감소시키는 데 기여를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주에서도 대체 무엇이 그러면 지엽적인 엔트로피 감소를 일으키느냐라고 할 때 제일 대표적인 게 중력입니다. 중력이 그만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육을 움직여서 물건을 이동시키고 하듯이 중력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니까 그걸 통해 물질이 모여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주는 어차피 계속 팽창하고 있고, 또 중력 수축을 하면 또 그만큼 열이 방출되고, 이런 그에 상응하는 엔트로피 증가가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주는 지엽적으로는 당연히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주 전체로 보면 항상 증가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화 테넷 보시면 엔트로피를 역전시켜가지고 시간을 거꾸로 가는 되게 흥미로운 아이디어로 이제 시간 여행을 보여주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주는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 엔트로피가 최대치에 도달해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순간이 된다고 하면 시간이 멈추는 건 가능하겠지만 시간이 역전되는 거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 하면 대부분의 대중들이 생각하는 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고 저 역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인슈타인 이론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시공간이 얽혀 있다. 이 얘기가 엄청 많이 등장해요. 그러면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시공간이란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길래 시간 여행 얘기도 나오고 네. 이렇게 되는 건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사실 딱 오늘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 책이랑 되게 어울리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시간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의 이미지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냥 일상에서의 시간, 손목시계에서 흘러가고 있고 아침에 시계바늘이 움직이고 있고 하는 그런 일상 속의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해가지고 할 때 나오는 어려운 시간, 되게 흥미로운 게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경험하는 이 시간이랑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하는 그 상대성 이론 속의 시간이랑 다를 게 없거든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되게 구분지어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시간에 관련된 현상들이 사실은 그런 복잡한 물리 현상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이 책이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흥미롭게 이제 읽었던 포인트인데, 이제 주신 질문에 좀 더 답을 드리자면, 저는 과학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거든요. 과거에는 구분했던 것을 더 이상 구분하지 않게 되는 게 과학의 발전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천상계의 물리 법칙과 지상계의 물리 법칙이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뉴턴이 중력을 발견하고 사과를 떨어뜨리는 중력과 달을 붙잡는 중력은 같다, 차이가 없다라는 걸 발견했잖아요. 또 예를 들면 생물학 분야에서도 돌멩이 같은 무생물과 우리 유기체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화학적으로 보면 다 똑같은 놈들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된 거고, 양자역학에서도 파동이냐 입자냐 구분짓다가 구분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네. 전 이런 식으로 원래는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얽혀있고 깨끗하게 구분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게 인류의 과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측면에서 시공간도 사실 시간과 공간이라는 별개의 무대가 옛날엔 있었던 거예요. 공간은 우리가 뛰놀 수 있는 뭐 앞으로, 뒤로, 상하, 좌우, 위로 어떤 입체적인 공간이 있는 거고, 시간은 그 공간적인 무대와 또 별개로 그냥 째깍째깍 흘러가는 어떤 또 별개의 물리량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공간의 변화가 시간의 변화도 일으키고 시간의 변화가 공간의 변화도 일으킨다 라는 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도 더 이상 구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시공간이라고 묶어서 불러야 한다 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논문 제목 자체가 특수상대성 이론의 경우에는 움직이는 물체의 전기역학에 대하여라는 제목인데, 이게 시공간이랑은 상관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냥 제가 이거 논문 제목만 읽어봤을 때는. 근데 왜 이런 제목이었는지가 지금 궁금하긴 했어요. 그냥 느닷없는 거긴 한데. 근데 저는 진짜 상대성 이론 관련해서 이렇게 뭐 인터뷰를 하거나 질의응답을 할 때 그동안 받았던 질문 중에 제일 훌륭한 질문이에요. 그래요? 네, 진짜 본질을 여러분 보셨죠? 진짜 본질을 꿰뚫는 너무나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움직이는 그 무대 위에서 전자기 역학에 관해 고민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전자기 역학, 그러니까 전자기력을 주고받게 하는 매개체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없지 않아요? 매개체가 있어요? 빛입니다, 빛.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전기가 됐든 자기가 됐든 다 빛의 속도로 그렇게 전파가 되고, 우리가 전자기력의 매개체를 빛이라고, 광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회로를 가지고 제가 실험을 해요. 근데 이 회로를 들고 기차를 탔어요. 그러면은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 기차 위에서 똑같은 또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과거 관점에서는 내가 움직이면 그 무대 위에 움직이는 모든 것도 속도가 변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맨 바닥에서 공을 굴리는 거랑 움직이는 기차 위에서 공을 굴리는 거랑을 생각해 보면, 기차가 움직이는 속도만큼이 또 더해질 테니까 둘의 그 공 속도는 엄연히 달라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전자기 법칙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상수 중에 하나가 빛의 속도거든요. 예를 들어서 떨어져 있는 두 입자가 얼마나 강한 전자기력으로 잡아당기고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강하게 밀고 있는지, 또 주변에 얼마나 강한 자기장이 형성되는지, 이런 거를 다 이야기할 때 빛의 속도가 적용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기차 위에서 똑같은 회로 실험을 했을 때 기차가 움직이는 만큼 빛의 속도가 변해야 한다면, 그러면 이제 회로로 한 실험 결과가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자기력으로 벌어지는 물리 현상은 동일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떤 고민을 하게 되냐면, 혹시 빛의 속도만큼은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어떻게 움직여도 항상 일정한 게 아닐까? 빛의 속도라는 게 항상 일정하려면 빛의 속도가 일정하기 위해서 시간의 흐름이 달라져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이 전환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기 역학을 고민했던 이유가 빛의 속도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시스템 안에서도 광속이 일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그 고민을 했던 거죠. 그러면은 이게 특수상대성 이론이 있고 일반 상대성 이론이 있잖아요. 두 개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들었을 때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 더 어렵다고는 들었어요. 이 두 개 차이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 상대성 이론은 일반 상대성이 아우르는 폭넓은 상대성 이론들 중에서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덜 복잡한 특수한 케이스를 떼어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재밌는 게 이름만 보면 일반 상대성 이론이 더 보편적인 거니까 먼저 발견이 되고 그 중에 특별한 케이스인 특수 상대성 이론이 나중에 정립이 되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간단한 게 특수 상대성 이론이다 보니까 먼저 발표되었던 게 특수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아우르는 더 보편적인 원리가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이제 완성이 되는 건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수 상대성 이론은 제가 가속도가 없는 상태일 때, 그러니까 항상 일정한 속도로 움직일 때 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로켓을 타고 우주를 여행한다고 했을 때 지구에 살고 있는 제 가족과 일정한 속도로 로켓을 타고 여행하는 이 두 사람에게 시간이 어떻게 다르게 흘러갈까를 이야기하는 게 특수 상대성 이론이에요. 근데 일반 상대성 이론은 가속도가 있는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속도가 변할 수 있고요. 힘이 작용할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중력 가속도. 중력으로 느끼는 가속도가 본질적으로 제가 빠르게 가속되면서 느끼는 가속도랑 다를 게 없다. 관성력이랑 다를 게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은 가속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냥 모든 시스템에서 우리가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상대적으로 느끼는지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특수 상대성 이론은 그 중에서도 가속도가 없는 등속으로 움직일 때만 어떻게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체계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문지에는 없었는데요. 일반 상대성 이론 자체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GPS 시스템이나 이런 거에 도움을 많이 줬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원리로 이게 도움을 줬다는 건지가 좀 갑자기 문득 드네요. 제가 실제로 이제 학교에서 수업할 때 일반 상대성 이론 관련 이야기를 할 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조금 그 서사를 잠깐 그때 들려드리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과학 드림님을 괴롭히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네. 창문이 없어요. 네. 바깥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 제가 이제 가둬놨어요. 근데 만약에 이 엘리베이터가 지구 위에 얹어져 있다고 하면 바깥은 볼 수 없지만 중력은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지구 위에 어딘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더 괴롭히고 싶어서 그 엘리베이터를 들고 우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는 무중력이 됐으니까 갑자기 막 몸이 둥둥 떠오르고 하는 걸 느끼게 되겠죠. 근데 제가 이제 드림님을 속이고 싶어서 그 엘리베이터를 붙잡고 위로 빠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바닥이 먼지님이 네.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통째로 위로 빠르게 가속되겠죠.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이 엘리베이터가 끌려가는 가속도만 잘 조절하면 그 안에 타고 있는 드림님을 속일 수 있습니다. 바닥이 드림님의 몸을 떠받치고 올라오면서 마치 중력으로 몸이 눌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지구 위에 있어서 지구 중력을 느끼는 건지, 아니면 우주에 있지만 빠르게 올라가는 가속도 때문에 관성력으로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겠죠. 모르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던 중력과 관성력은 본질적으로 같다. 중력이란 건 실제로 존재하는 힘이 아니라 시공간에서 느끼는 일종의 관성이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또 하나 실험을 해볼게요. 이제 끌려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앞으로 공을 날립니다. 그러면 그 안에 타고 있는 드림님이 보셨을 때 공이 어떻게 날아가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게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네. 엘리베이터 바깥에서 보면 공은 일직선으로 날아가겠지만 엘리베이터 자체가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보면 바닥으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네. 중력이 작용하는 거죠. 그쵸. 즉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우주 엘리베이터에서 공을 던지든 지구 위에서 공을 던지든 관성력만 작용하는 시스템에서 실험을 하든 중력이 작용하는 시스템에서 실험을 하든 물리 현상은 똑같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주 재밌는 빛을 쏴보겠습니다. 공이 아니라 빛을. 네. 이제 우주 엘리베이터 안에서 빛을 쏘는 거예요. 대신 제가 아주 빠르게 가속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빛도 바깥에서 보면 일직선으로 날아가겠지만 엘리베이터가 역시 위로 끌려가면서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봤을 땐 빛의 빗줄기가 아래로 꼬꾸라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충분히 네. 빠르게만 할 수 있다면. 네.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관성력만 작용하는 곳에서의 물리 현상과 중력만 작용하는 곳에서의 물리 현상은 본질적으로 같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 관성력 때문에 빗줄기가 휠 수 있다면 중력 때문에도 빛이 휠 수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연결이 되면서 아, 중력이 빛이 날아가는 그 무대를 휘어놓고 있구나. 빛은 항상 직진만 할 텐데 그 직진하는 빛이 달려가는 무대 자체가 휘어지면서 우리가 봤을 때 빛이 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GPS도 우리 지구 주변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지구에서 바닥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중력을 더 약하게 느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차이가 사실은 미미하긴 하지만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거를 다 보정을 해 주어야 우리가 시간에 어긋남 없이 GPS를 쓸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